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딱 비춰주고. 아니, 홍프리카님은 대구에 사시는데 어떻게 여기 상주 하시는 거예요? 잠깐? 안 갔어요. 아, 어제 안 가셨어요? 아유, 저쪽도 오고 이쪽도 해주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선거 사무실이고요. 어제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실히 많이 모여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어제 제가 그 출정식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엄청 북적댔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의 이제 그런 그거라서 자리는 잘 잡아놨습니다. 제가. 대충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됐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오시면 이렇게. 오케이, 됐다. 비변 좀 빼고. 반가워요. 자, 지금 저는 이곳 여의도 그 대합 빌딩 4층에 위치한 홍준표 시장님의, 홍준표 후보님이죠. 홍준표 후보님의 그 비전, 선진대구 국가개혁 이런 거 지금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그 비전을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그 시간이 돼서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벌써부터 취재 기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취재 기자가 벌써부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화면. 기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이제 기자들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타이밍 막.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됐다. 어제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꽉 차가지고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자분들만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분들과의 그런 이제 그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뭐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뭐 홍준표 후보님께서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제시를 할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질문해달라라는 그 질의응답식으로 지금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뭐 저 같은 이제 일개 유튜버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님을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홍준표 지지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지금 오셔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윤어게인의 그 캠페인은 뭐 지금 뭐 그건 저도 이제 제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런 그 정책을 잘 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실행할 수 있는 후보는 확실히 이제 추진력 있고 강단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가지고 살피고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그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게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권선동인가요? 저기 국민의힘의 그런 저기 당 지도부에서 컷오프를 자체적으로 지금 컷오프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그런 후보 불출마는, 지금 여기 홍프리카님이랑, 그리고 대구에서 채널 정기님이랑, 그리고 이제 홍프리카님 두 분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턴라이트, 우리 또 공감대 TV 운영자 또 강민구 형님도 이제 오셔서, 거기다 이제 저까지 해서 이제 유튜버는 총 4명. 나머지는 다 이제 제도권 언론의 기자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는 유튜버는 아마 한 4사람? 그리고 좀 늦게 이렇게 좀 합류하시는 분들이랑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오시면은 그래도 한 5-6분 정도 더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유튜버는 4명 깔고 가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한 2-3명? 뭐 이렇게 지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꽃향기 라일락님 인사가 좀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2시부터 지금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제가 홍프리카님, 정웅기님, 그리고 우파조국 저, 그리고 이제 TV 공감대 강민구 형님까지 해서 총 4사람 지금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한 2-3분 더 오시면은 뭐 오시는 거니까, 그런 대로 해갖고 뭐 유튜버 분들 오시면 제가 또 조명을 해드릴게요. 카메라 돌려가지고. 유튜버의 장점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국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또 후보를 이제 정해서 후보들을 이제 좀 조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리의 홍카 유튜브. 저도 나름 의리의 홍카 유튜브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프리카가 아니라 홍파르타. 죄송해요. 홍파르타님, 정웅기님, 저, 강민구 형님까지. 저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의리 지켜주면서 이제 저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던 사람이고, 또 그 의리를 그대로 이제 저는 이제 홍준표 이 후보님께 이제 반영을 하려는 거죠. 얼굴을 제가 좀 아스팔트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마주치는 그런 좀 언론의 기자들도 좀 종종 많이 오셨네요. 아스팔트에 있으면 아스팔트에 취재하러 다니시는 현장 기자님들도 있어요. 기자님들 몇 명은 제가 얼굴을 아는데, 그 기자님들도 지금 여기 지금 찾아오셨네요. 저희 뒤로 지금 카메라가 지금 쫙 깔려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지금 쫙 깔려가지고 지금 일단 스탠드만 지금 둘레, 일단 카메라 10대가 이제 기본 세팅이네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일단은 언론은 기본 카메라는 한 10대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표정으로 해야 돼. 머리 이렇게. 그리고 일단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 위치로 이렇게 딱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당겨지면서 비춰질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님을 조명하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카메라가 기본 10대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아 여기는 자리가 있고요. 아 있어요? 예, 그 옆자리. 예, 예. 무슨? 예, 민구 형님 공감대. 예. 그리고 또 앞쪽에 또 카메라가 또 하나. 예. 국회 방송. 예, 국회 방송이고요. 예. 앞에 지금 국회 방송에서 지금 또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또 선거 비전, 나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명을 했고요. 카메라가 제도권 언론들이 쫙 깔려가지고 지금 내 얼굴 때문에 가려지네. 어쨌든 자리는 잘 잡았죠, 저 자리 잘 잡았죠. 일찍 와가지고 자리를 미리미리 잡아놔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면 답이 없어. 경쟁에서 밀리면 답이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 민구 형님도 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더 늦어지면 기자들한테 자리 뺏기실 텐데. 기자들 일하시는 거 보면 기사 쓰시는 것도 일이요. 여기서 근데 더 늦게 오시면 내가 민구 형님 자리를 못 맡아 드리는데 큰일 났네. 기자들 진짜 많다. 뒤에서 다 대기 타고 있는 분들 다 기자들. 기본 카메라가 1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고 그 홍준표 후보님의 그런 그 사진을 지금 받아내려고 지금 그 기사를 지금 받아서 쓰시려고 지금 보시면 궤도키드님 반갑습니다. 네. 함께하는 방송 우파조국이고요. 네. 아스팔트 전문 채널 인사드립니다. 지금 그 홍준표 후보님의 그런 그 비전을 위한 그 기자간담회가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왔고요. 제도권의 언론들이 지금 엄청난 그 제도권 언론에 엄청난 양의 엄청난 그 많은 기자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속 지금 다 도착하고 계셔가지고 기자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도착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바로 그 30년 정치인의 그런 그 관록인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지금 집중 조명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 어제는 상당히 되게 좀 즐거우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기분이 업되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확실히 이게 메이저 언론의 기자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정숙하고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랑 뭐 이렇게 지금 받아 쓰는 기자들까지 하고 근 한 40명 정도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운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저희는 그 기자님들 모셔서 계속 계셔도 됩니다. 네. 여기는 기자님들 걸 계속 저희가 세팅을 해놓을 거니까 앞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님의 그 캠프 관계자분 같은데요. 네, 이 기자들은 편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써도 된다. 네, 이쪽은 이제 기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지금 옷을 박아주셨습니다. 그 홍프리카님이 어제 이렇게 저기 출정식 하시고 나서 집에 안 가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촬영을 나오셨어요. 홍파라타님, 멋있습니다. 정기님도 어제 집에 대구에 안 가셨나봐요. 아, 다녀오신 거예요? 와, 대구 갔다가 다시 오고. 와, 야, 안 피곤하세요? KT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대략 그럼 시간만. 차로 이게 운전하는 것도 이게 운전 피로도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와, 정욱이님은 체력이 진짜 예, 방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정욱이님은 아침에 예, 출정식 끝나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발하셔 여기 오셨. 야, 저는 체력이 안 돼갖고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게 안 됩니다. 네. 저는 저렇게 강행군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제가 그나마 제가 이제 그 탄핵 저기 전국 때 그렇게 이제 막 그 촬영을 막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게 저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강북구에서 안국동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와, 대구에서 여기를 여의도를 저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다. 와, 차 안에서도 라이브. 와, 엄청 지치실 텐데. 그게 다 되시는구나. 야, KTX에서 그냥 쉬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야, 운전을 하시면서 라이브까지 하시면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전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받쳐줄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안 받쳐줘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정욱이님은 진짜 되게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꽃향기 랄령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못한다고. 저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 여기 자리가 다른 분이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10분 안에 안 되시면 앉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공감대 저기 우리 그 민구 형님이 지금 늦으셔가지고 일단 자리는 맡아놨는데 자리가 지금 다 차서 어떻게 지금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45분, 46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 올 사람 있다. 근데 안 되면은 10분 안에 안 오시면 그냥 앉으셔서 좀 해서 잠시만. 그렇게 좀 관계자분이 대표님이랑 저희 같이 해주실 분들인데 뭐 보도 자료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만약에 부분은 10분 안에 안 오면 쓰시면 돼요. 김성훈 부사관 55분까지. 기자님한테 55분까지. 컨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주로 현장에서 기자님들하고 같이 맡아달라고 저한테 현장에 좀 극구 이렇게 좀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인 부분은 두 분들한테 좀 질문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기자님들이 어쩔 수 없네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자리가 뭐 없어요. 일정이라든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대변인이나 관계 연락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함을 좀 받아볼까요? 명함 좀 받아볼게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렇게 업무회가 가면 나는 유튜브인데, 근데 나는 유튜브인데 굳이 나가서 명함을 이렇게 교환할 필요가 있을까? 채널 명함이라도 교환하고 오겠습니다. 대변인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홍준표 선거대책위원회고요. 이쪽은 개인정보니까 다시 가릴게요. 네. 홍준표. 네. 이성배 그 대변인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쪽. 엎었네. 정웅이님 저거 자리인데. 여기 이제 공보팀장 차승훈, 네. 차승훈 팀장님의 명함도 받았습니다. 오늘 제 방송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원래는 이제 앞자리에 일자가 빠져 있는데, 예. 평소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막 그 안국동과 한남동 막 이런 데 막 돌아다닐 때는 이제 앞자리가 이제 일자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명을 하니까는 또 앞자리가 이렇게 또 일씩 늘어나네요. 앞자리가 일자가 더 생겼어. 뒤에 이제 영자를 또 붙이면서 또 열심히 또 뛰어댕겨야죠. 일단은 이제 시청자 수 50명 확보가 이제 저희 목표긴 합니다. 아, 장명찬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 대선 예, 알겠습니다, 홍관장님. 네. 근데 이제 장명자님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사실 마땅한 지금 그 카드가 홍준표 후보님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홍준표 후보님 말고는 딱히 이제 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대체제도 없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면서 지금 이 전국을 지금 헤쳐나가고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그 홍준표 후보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철우 후보님이 뭐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저기 뭐야 그 뭐 김문수 장관님이 뭐 하실까요? 그렇다고 뭐 나경원 의원님이 뭐 이렇게 큰 일을 지금 처리할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역부족으로 저는 제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지지 표명을 해가지고 사실 저도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저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았었고 저도 이 홍준표 후보님을 이게 좀 인정하기까지가 일단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저도 이제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진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또 내막이 또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그 비전이나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지금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헌재를 갈아버리겠다, 공수처 폐지시키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법부를 부활시키겠다. 사법부랜다. 사법고시를 다시 이제 부활시켜버리겠다. 로스쿨을 폐지하겠다. 그런 것, 정책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리고 사형제를 일단은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핵무장을 이제 하겠다. 사실 되게 좀 공약들이 되게 좀 좋은 공약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이런 공약들을 딱 접했을 때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족 강성 노조를 또 해체시키고 짝꿍님은 또 짝꿍님 지난 대선 때요. 짝꿍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홍준표 시장님을 이제 좀 지지하시는 그 입장이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왜냐면은 홍준표 그때 당시 이제 그 홍준표 대표님이셨죠. 홍준표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홍준표 후보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건 알고 계셨고 민주당이 이제 다 이제 조작해가지고 그걸 여론몰이를 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 시아님 반갑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거의 한 지금 기자들 한 80명 왔어요. 기자들만 80명 왔고 유튜브는 저까지 지금 3명 왔고 지금 다 기자들로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 메이저 기자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당대표 신분으로서 저는 그거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바른정당계에서 애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킬래 아니면은 내각제 개헌 시킬래 골라라. 우린 언제든지 할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출당을 시켰던 건데 저는 그 내막을 알기까지가 일단은 5년 걸렸고요. 작년에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출당만 시켰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인터뷰에다가 또 언론에다가 홍준표 후보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 발언이 진짜 저는 이 발언이 진짜 저는 진짜 속을 진짜 막 너무 진짜 막 불이 나가지고 와 어떻게 하지?
일단 아직 그 홍준표 시장님이 일단 오시기 전이니까요. 일단 홍준표 그 후보님께서 이제 오시면요, 이제 또 카메라를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는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얼굴을 이제 좀 많이 비춰드려야 되잖아요. 네. 유튜브가 그래서 유튜버지, 그렇죠? 그니까요. 저도 이제 그 음악을 앞서서 인사드렸던 대변인 이성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홍준표 후보의 선진대구 국가대개혁 100+1 정치 분야 발표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매일 정치, 경제, 국방, 통일 외교,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복지 분야, 국민 통합에 이르기까지 매일 정책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지금부터 홍준표 후보의 선진대구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분야에 대한 개혁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직접 정부 개헌 추진단 설치 등 18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경제, 그리고 국방 외교 통일, 사회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1 중에 1에 해당하는 국민 통합과 관련된 발표회가 매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세한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부족하다 판단이 되시면 저희 홍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홍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 100+1 중에서 정치 분야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대국 대개혁 100+1은 지난 30여 년간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담아 지난 기간 동안 국가 경영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 늘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 나온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경험하고 그런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정체, 갈등과 분열의 심화, 북핵 안보 위협,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이고 중천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의 방식은 해결될 수 없는 중요에 걸렸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공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문자 그대로 제조 산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선진대국이고 그레이트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은 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입니다. 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조 산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원코리아입니다. 좌우, 남북, 영원한 갈등의 바탕을 불기능에 대한
국민을 완전히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선진대국을 국민 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개헌과 탄핵의 비극이 있습니다. 정치보고는 각자에게 거의 것을 주는 그 원칙 하에 상호 인정과 상생 협력으로만 가능하다. 저는 원래 의회주의자입니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야당과 교류하고 흔들리는 걱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18개 개혁 과제는 그 첫째는 집권 적시 정부의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통상에 집권을 하고 나면 언제나 개헌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분해골이 되기 때문에 여태 어느 정권도 스스로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집권을 하면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합니다. 신헌법을 통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원코리아, 브레이크코리아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년 중제, 양원제, 정부 공동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에 가는 낭세서의 무섭습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이 권한대에 가는 그 자체가 낭세습니다. 그래서 정부 통제에서 이번처럼 대통령이 공직을 마치는 그런 제도 전환을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게 없어집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도입하겠습니다. 육공 시절의 상징적인 게 헌법재판소.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중에서 여야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독일식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두입니다. 이것처럼 탄핵이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전원재판부로 돕니다. 나머지는 사회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대법원 판사로 하여금 헌법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맞다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서 대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갈 때 참 저것은 잘못하십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 나와서 용산 한 기둥에 있는 나는 그게 맞지 않다. 대통령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격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서 옮기게 하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그래서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헌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셔야 할 것이 공수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관, 신통평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편만을 위한 그런 정권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제는 선거 과정이 전쟁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도 여야가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남, 호남 등 지역 법정 구조는 타파되고 규제법령을 대정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국회를 가보면 한 회기 동안 수백 건의 법률이 통과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라 다스리는데도 새로운 법령이 1년에 100건이 안 됩니다. 법률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년에 걸쳐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신중에 신중에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여러분들 열릴 때마다 오십시오. 수백 건씩 통과, 하루에 100몇 건씩 통과가 되죠. 이거는 규제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정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이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한다.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건 2, 3% 응답, 5, 6% 극히 광적인 지지 집단의 응답만으로 그게 여론조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설문 만들 때부터 편향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은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잘못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보호 등 이 수사권은 국정원에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테러라든지 대공수사는 몇 년을 지속해야 됩니다. 경찰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수사도 경찰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국정의 정체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마냥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국정원을 혐오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살려야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참이 기가 막힌 수사구조죠. 공수처일지 검찰일지 경찰일지 세 개 기관이 서로 간헐불 싸움하고 다투고 이번에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한국판 FBI도 국가수사국을 창설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병립시켜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공소 유지와 보안 수사권만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수사는 국가수사국,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국민투표권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그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의 근로자가 같은 최저임금제나 여러 가지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거 제도도 산정 방식이나 위원회 제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는 통폐합하고 대신 미래전략원을 만들어서 국가의 중장기적 모든 미래전략은 미래전략원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도 18개 부처를 13 내지 14개 부처 정도로 통폐합하도록 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AI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8가지는 우리가 제7공화국을 만들면서 일부 개헌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사항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또 후보님의 직접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우리 기자님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전혜원입니다. 오늘 헌재 폐지 공약하셨는데요. 그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해서 월권 논란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안가 회동으로 그 내란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유한규 법제사장입니다. 이 2명 지명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집권한 게 저입니까?
지금은 뒤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분함밖에 해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적절하다 안 하다 여야 대립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연합뉴스 TV 양수입니다. 그 정부 부처를 몇 개로 통폐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몇 개는 몇 개 정도가 될지 그리고 어떤 부처가 남아있게 될지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요. 정부 부처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이름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농림, 수상, 해양 뭐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문화, 체육, 관광 이거 다 붙이고 미국이나 일본 한번 보세요. 문화성 뭐안 그러면 대장성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장난도 아니고 부처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간명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 원칙 외에 말씀드리면 그 부처의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내 선거하면서 상당히 불리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 배우시다 때 산악이가 18개가 선거한 개가 있어요. 11개로 통폐합했어요. 11개. 그 절반으로 통폐합했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도 극히 절약되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처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 여성가족들을 통폐하고 여성들이 덜 일어나고 그럼 선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기자. 그리고서 이때입니다. 청와대 복귀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간이 개방돼서 보안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청와대 복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안이 좀 그거는 최소한 하겠습니다. 최소한 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 통제하고 그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통제해야 되고 또 암살 방지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관저에 한 번 가봤어요. 작년 총선 직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차 2대가 조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무슨 웅크린 오두막집처럼 그래 보이는데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복귀를 하더라도 청와대 보안구역을 최소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 설정하면 그리고 외국의 모든 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올 때도 그때 영빈관에 초청했잖아요. 응? 관저가 이쪽에 있는데 영빈관은 또 옛날 청와대 있고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고 간세수가 있습니다.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상징을 옮긴다. 그래도 엄청난 생각. 또 네, 다음 질문. 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청와대가 내부 소통이 어렵다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내부 소통이 좀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막 대통령들은 폐지하는 게 없겠죠. 그 사람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백악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대통령과 각종 부처의 장관이 바로 옆방에 있어서 곧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청와대는 대통령이 머무르는 자리와 다른 장관이 머무르는 자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리모델링. 리모델링해서 써야지.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입구부터 새로 공사하고 지금 3년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옳은 거 아니죠. 내부 소통에 대한 리모델링 그거는 준비하시고 리모델링.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기자님. 네, 내일신문 박태입니다. 그 외국인 투표권 축소하고 이제 체제이동 차등 기준을 이제 조정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이 좀 필수 요소인데 혹시 뭐 관련해서 생각해 주신 정책이 있으신지. 농촌에서는 외국인이 필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표권이 축소되면 문제되지 않지요. 그거는 그분들이 투표하고 농촌 그 한국에 옵니까? 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외국인 관련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에 이제 외국인 인력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따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지. 아니 그 외국인이 확보하기 위한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돈 벌고 살려고 오는 거지. 한국에 기여하는 투표권이 있죠. 기여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지방선거 때 투표권 주죠 아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죄송한데 투표권을 방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농촌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을 좀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지 관련해서 그건 경제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내일 경제부 발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축소하자는 거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투표권을 줘야죠. 그게 맞겠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기자님. 이데일리 김한영님 지금 미래 전략원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부 부처보다 상위 기관으로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주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가 전략의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원이라고 만들어서 최상위 기관으로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경제기획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경제기획원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이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국가가 영속적으로 정책이 진행이 된다고. 네, 다음 질문. 예, 기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너부스하게 접근하는 것은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갖다가 외국인 그 해외 거주자들은 한 달 전에 합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투표를 한 그 투표 용지 관리의 문제가 이번에 실화한 거죠. 투표 관리소에 CCTV도 없고 뭐 함을 바꾸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지금 감시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의 의혹이 정폭이 되고 하는 거지. 사전 투표 자체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는 없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결심 안 하고 미리 후보를 결심했다면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투표를 한 이틀만 더 했으면 해요. 국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첫날 투표날 있고
그 이튿날 투표하고 한 이틀 투표하는 것도 투표 제공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투표함이나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 또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기자님. 예, 그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아까면서 어디 아, 뉴스핌 이바른 기자입니다. 뉴스픽입니다. 예, 그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위헌이죠. 그 위헌 판결 안 났습니까? 기자입니다. 네. 세종시 위헌 판결 난 건 몰라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집무실이야 대구에 둘 수도 있고 새로 만들면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대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청와대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도 이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집무실을 계속 청와대를 쓰신다는 거죠? 세종으로는 안 내려가지고. 내려갈 필요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위헌적인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기자님. CBS 박희원인데요. CBS 기자입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정치성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드시면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 정치성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방식을 하시겠다는 어떻게 정치성을 강조하시겠다는 건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의결을 하죠. 그죠? 그 탄핵 같은 걸. 그런데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위법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파면해요. 그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파면력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나라마다 좀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틀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이념 성향의 사람은 헌재에 못 들어가면 독일은 그런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안정장치도 없어요.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도 그런 정과를 가지고 전력을 가진 사람도 헌법재판이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중립적인 대법관들에게 헌법재판에 당부를 맡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3명만 정원하면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자, 기자님. 이게 부분인데요. 개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완수하겠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 선거는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사회 각군이나 제도 정리를 하고 이번 선임된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에 합니다. 4년 중입니다. 그러면 선거 주기가 맞아요. 대통령 임기 2년 뒤에 총선하고 중간평가죠. 그 다음 2년 뒤에 다시 조윤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선거 주기가 딱 맞았던 개헌은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개헌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인권 분야도 손보야 할 때가 많아요. 정부 조직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의 틀을 전부 새롭게 지금 100년의 미래를 보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헌법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 문제까지 또는 지방제도 개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개헌하는 국회하고 대타협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국회 개헌 추진반을 만들고 그리고 각자 개헌안을 내서 합동도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치기 개헌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답변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기자님. 네, 한국일보 이사입니다. 방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어떻게 뭐 개헌 추진법 만들고 정부 추진법 만들어서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결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좀 이거를 풀어나가시 만약에 민주당과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아까 뭐 상평 말씀하시면서 좌우도 아우르고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 편만을 위한 정권 되지 않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비판을 많이 해왔고 한동훈 전 대표님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해왔는데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두 분도 이제 아우르고 안고 가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서로 비판 안 하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건 선거 끝난 뒤에 문제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떻게 설득할 거냐? 타협을 해야죠. 정부의 개헌 추진만 만들고 의회 개헌 추진만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타협을 해봐야죠. 그리고 서로 비판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선거합니까? 할 수 있는 말 다 해야지.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박수하고 화해하고 그래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선거 끝난 뒤에 화해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하는데 지금 서로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투표하자. 그런 말도 안 되죠. 선거철이라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선거 후에 충분히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해가면서 같이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인사라인 홈트입니다. 대표님께서 필요하면
그 연정도 가능하다고 오늘 언급하셨는데 그 연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선거 끝난 후에 드릴 말씀입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힘들게 대립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대연정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그 당시에 연초가 좀 오래되신 분은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박근혜 당대표께서 한다라는 게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연정을 하는 게 옳았다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술에 두 바퀴도 굴러가야지. 각자 굴러가는 그 술에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를 재단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창의 개념으로 국익입니다. 최상위 개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국익입니다. 과연 이게 나라의 이익이 되냐, 국민의 이익이 되냐,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연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예. 아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힘드니까. 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만든 게 대혁신 과제가 100가지 정도. 그 100가지 혁신을 발표하고 마지막 날 국민 통합안을 놀았어요. 그 사이 안 놀았다니까. 탄핵 석 달 동안 절대 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아줄까요? 아니, 내일 합시다. 내일 할까요? 아, 오늘 꼭 해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질문 김민영 교수. 김민영인데요. 그 경찰 수사법이랑 아예 전면 폐지하자는 말씀이 맞으신지. 검경 수사권 전면 폐지냐라고 질문. 아니, 국가수사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지금 의미 없어요. 자비씨 기자라고 경찰 산하에 있는 거예요. 경찰과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미국의 FBI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국에서 하자.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이나 동적입니다. 그렇게 격을 만들어줘야죠. 검찰 검수완박이냐 그거는 하위 개념이야. 그 사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권 유지하고 정치 보복하고 하는 게 매 정권마다 있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해요?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눈치만 보고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그런 제도 탈피하자는 거예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국을 주고 검사들은 국가수사국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기소를 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고 공소유지 여부만 하라. 1차 수사권을 뺏는다는 말이에요. 경찰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대거 국가수사국으로 몰릴 거예요. 수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국으로 몰릴 거예요.
검찰은 축소되겠죠. 경찰도 축소되겠죠. 경찰의 기능은 경비, 풍소, 교통, 질서 유지 기능으로 한정하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는 정치검찰 이런 시대가 종식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런 시대는 정리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치 시스템 네, 현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홍준표 후보의 선진대국 국가대기업 100+1 정치 분야 발표의 첫째 날 정치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경제, 그리고 그 다음날 국방외교 통일, 그리고 사회교육 문화, 그리고 복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분야와 관련된 발표회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목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홍준표의 정책 그랜드 버스킹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최고 유튜버들과 함께 구독자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갖고 계신 신념, 정치 철학, 그리고 이번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발표를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째 날 정치 관련된 저희 비전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든 행사가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기는 기자님들 편하시게 쓰시면 됩니다. 낮에도 괜찮고 오늘도 끝나시면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네. 네, 자유롭게 이제 출입을 하고 이제 항상 오픈돼 있고 유튜버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오픈을 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질문할 거는 뭐 따로 없었고 그리고 뭐 저기 전문적으로 잠시만요. 조끼를 좀 입고. 네, 뭐 전문적으로 저희가 뭐 저기 뭐 전문적으로 이런 거 이제 취재하면서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기자님들 놔두고 유튜버가 뭐 주제 높게 뭐 이렇게 좀 질문을 뭐 낸다는 것도 좀 웃긴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뭐 딱히 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뭐 질문도 없었고 아무튼 그랬고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여기 그 여의도에서의 이 우파조국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고. 나 늦게 왔더니 여기서 목소리도 잘 안 들려. 아 형님 저기 제 옆자리 저기 저기